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정치권 소식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경북 상주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선거 현지 지원 활동 때문에 유일하게 불참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들이었고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논란이 뜨거웠던 2010. 좌우에 계신 분도 손을 좀 많이 잡고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영월 대비선임 진행을 맡은 채널A 정치부장 김승현. 채널A 아나운서 글로벌 차원의 불확. 이렇게 보니까 전체 4명이 한꺼번에 보이는 영상에서는 그 표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단연 관심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처음 만날 때 악수하는 표정, 그 사진들이 많이 돌고 있던데요. 네. 한마디로 어색한 미소. 약간 미소는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악수만 해서 의례적인 악수만 했을 뿐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어떤 덕담을 나누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서로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이내도 표정은 굳어졌고요. 그렇다고 홍준표, 문재인 두 후보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양강 두 후보는 눈을 애써 이렇게 마주치려 들질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외면했고 표정들도 그렇게 이렇게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어색한 미소가 있었다. 이렇게 좀 현장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석 배치를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가운데 있고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나란히 앉았고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에 3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5당인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두 분 혹시 그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갔으니까 당연히 연설하지 않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SNS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떤 한 후보만 원고를 그대로 읽었고 다른 후보들은 즉석 연설을 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로 봤는데 지금 특정 후보가 문 후보가 이거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자꾸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3D, 3D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3D라는 게 3차원 인쇄잖아요. 사실 우리말로 그대로 한다면 3차원 인쇄를 이제 3D 프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3D 프린트가 됐고 최근에 또 이동통신을 5G라고 얘기하는데 5G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과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프레임 같은데 왜 그걸 계속 그런 어떤 최근에 이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첨단 이런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인식이 없다 보니까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역시요. 이런 것들은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역시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네,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의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후보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충실하게 읽는 것도 그럼요. 전하려고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단초 같은 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준비되느냐 아니면 즉석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용어나 아니면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시대 정신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메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대. 지금 3D 5G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 비판적인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끝장 토론을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말씀하셨지만 비본질적이지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연설을 했다 이 소식만 전해드릴 게 아니라 과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각 후보들의
비전과 견해가 담긴 연설 내용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도 요즘 가장 많이 또 깊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답을 촛불 광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넓히는 나라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며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통체적인 정말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몫인 겁니다. 정부는 이들이 제대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못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 게 차기 정부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과제는 첫째도 개혁이고 둘째도 개혁이고 셋째도 거침없는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수저 대물림 사회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방해자가 아니고 강력한 혁신의 파트너이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왜 빠졌지? 왜 안 보여주지?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탄핵 대선 국면에서 안보 대선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으로는 대한민국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북미 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할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참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젠 공세적인 국방정책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놓고 말이죠. 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같은 편을 먹은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 주도가 먼저냐, 민간 주도가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긴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공공 일자리 8,000개 하고 지금 정부 주도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그런 기본 프레임하고요. 정부가 주도하려서는 이제는 한계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일본의 예를 들었죠.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도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은 민간이 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정책 대결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극단적인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 방안을 놓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냈어요. 정부 주도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안철수 후보는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의견에 더 찬성하시는 편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정부가 주도해야 됩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정부 주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안 후보처럼 정부의 몫은 그것은 아니고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도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양극단으로 좀 우리가 하나의 이제 단순화시켜 본다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진보가 된다고. 진보 진영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아젠다, 의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라든지 민간에 맡기겠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이 정부 주도와는 다른 개념이니까 상당히 좀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단순한 그 위험을 무릅쓴다면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여러 프레임 중에서 안보 프레임이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안보 변수가 다른 것들은 이 구도의 선거 이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공약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진구레한 공약들이고 어떤 선거를 관통하는 선거를 가르는 그런 공약들은 아닌데 오늘 이제 이 한 자리에서 말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제 정책 토론이라든지 TV 토론회에서 상당히 어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텔레비전 토론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주제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견해를 밝혀주셨고, 김무석 부소장은 동감입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좌우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큰 정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정부라고 해도 국가 주도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분배 쪽 아니겠습니까?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 그거는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업에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역동적이어야 하고 기업에서 수출도 늘리고 내수도 늘리면서 결국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공공 부분에서 선도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 재원은 결국 국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이 얘기하는 동안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오는 15일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하겠다. 통합정부를 구성하려고 해서 그리고 국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오늘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대목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 출마라는 점을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죠. 삼수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부터 각 대통령 후보가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방송되는 이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보여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안보 이슈를 상당히 강하게 제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시각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인 것 같은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되기 직전에 홍준표 후보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백선엽 장군이면은 6.25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다. 그렇죠. 건강하시네요.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 나이로 따지면 몇 살? 48이시네요. 예. 48.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시네요. 6.25 때 1950년에 제1사단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을 이제 이끌었었고 휴전 당사자이기도 해요. 가서 직접 그 휴전 그 판문점에서 그 도장 찍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1920년생이시고 일제강점기 때 만주국의 간도 특설대 군인으로 시작을 하셔서 해방 직후에 월남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군을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죠. 저분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지금 이 대선 프레임 자체를 탄핵 정국에서 안보 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수표, 지금 갈 곳 없이 떠들고 있는 보수표를 긁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6.25 당시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군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런 인물을 홍준표 후보가 찾아갔다. 어떤 의미일까요? 백선엽 장군하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나라의 안보. 근데 지금 그 찾아간 건 지금 아까 우리 원 기자 얘기처럼 안보 이슈로 자기 쪽이 유리하게 가져오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보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말쯤이면 미국의 그 칼 윈슨 호도 들어오고 한반도에 상당히 지금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지금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 인문은 밝혀졌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안보에 관련돼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국면에서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상징적으로 자신이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된 후보다라는 것을 보수 진영에 각인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략적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화면 보니까는 그 참석자들이 찻잔으로 건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백선엽 장군 만나고 어제는 비무장지대도 다녀오고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오늘은 지금 경상북도 상주 재보선 지역에 가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오늘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특별 대표인 우다웨이 대표를 만나는데 이 앞서서 어제 우다웨이 대표를 만났죠. 유승민 후보는 우다웨이 대표 만나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한반도 비핵화 추진. 제 입장은 하여튼 사드, 북한 핵미사일, 또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 한미동맹, 또 한중관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서로 간에 거의 다 했습니다. 중국의 인식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로 중국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은 봤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지금 보수정당 후보들은 어쨌든 안보 이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보 이슈는 어느 선거에나 굉장히 강조됐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낸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 후보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부각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안보 이슈에 있어서 보수 후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안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뭐 예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지금 백선엽 장군과 우다웨이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보 이슈에서 진보 진영에 있는 선수들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은 우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홍준표 지사나 유승민 후보 같은 홍준표 후보죠. 지사는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메시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안 드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전략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안 들고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겠죠. 안보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한반도의 4월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어제 부산, 경남, 울산 방문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뭔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먼저 북한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하게 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와 중국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의 5+5 긴급안보 비상회의를 속히 열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대표와 5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이는 긴급회의를, 비상회의를 속히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다른 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후보가 그런 정치쇼를 하기 전에 사드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안보 정치 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참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각 당 대표와 각 당 후보들을 다 모으는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의 제안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만 선대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고 안보 위기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일이 기자, 네. 왜 이렇게 정의당 제외하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 뭔가 이슈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선수를 뺏겼잖아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저 아이디어가 문재인 후보 본인이 지금 차를 급히 돌려서 이걸 주재하라라고 그렇게 모양새는 돼 있어요. 문 후보가 주장을 한 건지 캠프에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돼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점. 그리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어찌됐든 안 될 거 알면서도 5당 대표회의 후보들 다 모여서 안보 문제만큼은 전략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자라는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일단 점수를 따기는 땄어요. 근데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갔는데 뭐 보수 후보들이나 홍준표 후보나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럽시다 하고 응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3대2로 이걸 어차피 5+5 회의를 긴급하게 열자라고 하는 거는 던지면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저게 성사된다라고 보는 뭐 정치권의 전망은 뭐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저건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판에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걸 제안한 거에 다 응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질 않죠. 그러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 이슈를 선점해서 나가서 약점을 보강하고 보수층, 중도층의 표를 좀 더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캠프의 저 발빠른 대처만큼은 다른 캠프에서 아마 아파할 겁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지금 원일 기자 분석에 동의하세요? 거의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어쨌든 안보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에 이렇게 프레임에 좀 갇혀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다른 얘기 또 덧붙이면 친문 패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패권, 안보 불안, 뭔가 보수층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기피하는 뭐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재개한다라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드 배치는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다른 논리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선거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보수와 중도의 외연 확장이 아니면 이 문재인 후보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보 상황이 어쨌든 상당히 이슈가 부상하고 사실 또 한반도 여러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걸 제안하면서 아마 문재인 후보도 응하려고는 아마 0%로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응하겠습니까? 저거 완전 이슈를 선점하는 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안보에 있어서 절대 안보 불안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97년 대선 때 그 후보들이 IMF에 서명을 하는 그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분도 없고 진실성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진실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치쇼다 홍 후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나는 계속 강조했는데 당신은 안 그렇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오만하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성이라고 하는 면인데 구체적인 건 그때 IMF처럼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는 매우 힘들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오늘 모임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 따뜻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진짜 정치적인 공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받아 충분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북한의 태도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어쨌든 사드 배치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동안 어떻게 말을 해왔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득보다 실이 크다. 결정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다음 정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의 공격을 좀 받고 있죠. 지난해 7월에는 사드 배치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검토해야 한다.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지난 6일에 사드 반대 당론 수정 요구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니 국민의당에 사드 현재 반대가 당론인데 수정 요구하겠다.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가 찬성으로 수정하는 거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 지금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이제 한반도 위기설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태도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문제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오늘은요,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로 해서 한 발짝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론으로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수정이 필요한 단계들은 한 발 오른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만큼 과연 표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당론과 달리 원래 생각과 달리 이렇게 생각이 저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한테 명확하게 이거는 선거 전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라면은 이 문제만큼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한 발 표심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클릭 하는 이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본인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의 상황, 한반도 상황,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최 교수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우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 그런 것도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먼저 이 태도 변화한 게 또 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변수였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 상승은 어쨌든 보수층의 유입이거든요. 중도층과 보수 유권자들의 유입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무슨 뭐 6차 핵실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사드와 미사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를 감히 반대한다. 국익에 맞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거의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부분 가지고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치원과 관련한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발언이 민주당의 공세의 대상이 됐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저 발언한 장소가 사립 유치원 현장이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당히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개념이 안철수 후보가 없는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당연히 없겠죠. 애 기른 지도 오래되고 단설이 뭔지 병설이 뭔지 어렵잖아요. 단설이 뭡니까? 그런데요. 이게 단설이 뭐냐 하면요. 지금 애를 기르고 있는 집에서는 전생에 한 3대를 덕을 쌓아야지 당첨되는 게 단설 유치원이에요. 단설은 이게 별도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학교 병설 유치원은 이제 학교에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거고 단설은 그냥 유치원만 있는 거. 독립인데 네. 별도 땅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 원장도 있어야 되고 교육 거기에 있는 교사들도 다 자격증 소지자고 그래서 싼 값에 제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이 단설 유치원이에요. 당연히 여기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추첨했다가 떨어지면 병설로 가는 거고 병설마저도 안 되면은 비싼 돈 내고 사립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설도 국공립이고 단설도 국공립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단설이 됐든 병설이 됐든 이 국공립 이거를 좀 대형을 좀 줄이고 자그마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을 자율성을 좀 확보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립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호를 치고 박수를 쳤죠. 근데 저게 나가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른바 유치원 맘들이 앵그리맘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언론 보도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대요. 대형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 이렇게 또 제목이 나가서 그 부분은 오보다라고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병설이란 말은 안 나와요. 안 후보의 이 말에는. 근데 병설로 이제 보도가 잘못 나왔고 그러니까 이 발언도 그렇고 아까 그 포럼에서 한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안 후보도 그렇고 이 문 후보와의 이제 어떤 이념적인 색깔의 차이는 분명히 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게 지금 뭐 이해가 있었던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해서 어쨌든 사립 운영은 좀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꼭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단설과 병설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반적으로 사립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쌀 거다. 그리고 이 사립보다는 좀 이 국공립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그야말로 아까 주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함으로써 어떤 유치원을 기른 보육에 있어서 좀 보다 무상의 개념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후보의 이 얘기는 적어도 그런 인식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지 단설 병설 이 문제는 역시 그거는 무슨 뭐 다른 단어 하나로 싸우는 것이고 안 후보와 문 후보 그리고 어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있고 안보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요. 민주당 측에서 이 문제 제기한 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의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고 했다가 발음이 병설로 들려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을 했다. 안철수 후보의 눈에는 우리나라 보육 현실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려는 애끓는 부모의 심정도 보이지 않고 현장의 표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해명을 하긴 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자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김은석 부소장은 이 유치원 관련한 안철수 후보의 이번 공약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앞으로 정리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발음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G니 5G니, 3D니 5G니. 그래서 발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설명들을 해 주셨듯이 이거는 교육과 보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참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대선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안보 이슈는 있지만 확실히 드러나는 변별력 있는 기준이 없다는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이 교육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공격을 해줌으로써 이게 굉장히 부각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의도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거 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슈들을 좀 부각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됐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포지티브 이슈나 네거티브 이슈나 네거티브 이슈 같은 경우에도 좀 미숙한 측면이 있었어요. 딸 공격을 안철수 후보의 딸 공격을 하면서 문 후보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답을 안 하거나 포지티브 이슈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아젠다 자체를 띄우는 건 상대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숙성하면 대선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의 공약을 둘러싼 각 정당들 후보 간의 설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